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2022년 탐나는 TV 첫 시간입니다. 지난해 MBC는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파일럿을 선보였고 방송의 가치 확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했었는데요. 과연 그 도전들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탐나는 TV 2021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부문은 공영방송으로서의 MBC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시사 보도 부문입니다. (2021년)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해는 좀 지배적인 이슈라는 게 굉장히 뚜렷한 해였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차이기도 했었고 또 대선 전국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거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고요. 이런 지배적인 이슈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그런 사회 문제들에 MBC 시사보도가 좀 많이 주목을 했다라는 점을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가령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점검 연속 보도라든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스트레이트에서도 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점검을 했던 그 방송이 많은 사람들의 좀 호응을 얻었고 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쌍용차 그 노동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도를 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포맷 변화도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PD수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투톱 진행자 체제를 도입을 해서요.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였어요. 시사 보도가 좀 이렇게 엄격하고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MBC의 취재력과 탐사 보도력의 바로미터는 이 탐사기의 스트레이트와 PD수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도 두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특종들을 연달아서 터뜨렸고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 입성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 사건의 실체에 다가갔고요. 또 부산 LCT 특혜 분양 논란이 한창일 때에는 또 2015년 분양 당시에 그 분양권 당첨자 리스트를 단독 입수하기도 했어요. 또 여기에 PD수첩 역시 국정원과 극우단체의 부당 거래를 단독 취재하고 또 고발사주 의혹 보도 관련 음성통화 파일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MBC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시사 프로그램이 해야 하는 역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낸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권력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 중심에는 이제 PD수첩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1년 한 해 동안 PD수첩이 다룬 주요 보도,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면 판사 탄핵, 검찰 로비, LH 투기, 국정원 고문, 비리경찰 등 정말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층의 비리와 부조리를 끊임없이 추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6월경에 MBC 뉴스데스크가 90분 편성에서 75분 편성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뉴스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뉴스 아이템의 수도 줄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하나의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좀 뉴스데스크가 편성 조정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더 성장한 부분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과거에 많이 했던 이 집중 취재 M이나 이런 좀 심층 보도는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MBC에서 방영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중 위원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방송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던 1년 6개월째 코로나로 내몰린 비정규직들의 실태를 보도한 그 방송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사례를 인터뷰를 해서 이 문제점을 굉장히 좀 생생하게 보여준 보도였거든요. 이런 코로나19 재난 이슈가 모든 이슈를 덮었을 때 고통받고 있는 더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도는 굉장히 낮았던 상황에서 MBC가 일찌감치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어떤 그 문제의식과 보도를 보여주겠다라는 태도를 증명했던 그 보도가 이 보도가 아니었나 싶어서 꼽고 싶습니다. 저는 그 PD수첩 신년 특집이었었던 코로나 불평등 벼랑 끝 사람들 편이었는데 이 코로나 불평등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혹독한 그 2020년을 겪었는지도 보여줬었고
힘들었어요. 저 안대면에서 애들 다 빌려갖고 시집장 가서 보내고 그만둔 게 아니라 일이 딱 끊기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너나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진 게 적은 사람일수록 추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오 씨, 주거급여 25만 원으로 쪽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양동 쪽방촌도 이제 몇 집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이사 갈 수 있을지 오 씨는 막막합니다. 정부 자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개발을 일을 하든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코로나 불황에다 한파까지 밀어닥친 혹한의 날씨.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힘겨운 겨울입니다. 팬데믹의 고통이란 거는 결코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피디수첩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어떤 선언 같았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는 시선을 돌리겠다. 피디수첩에서 우리는 그런 저널리즘을 하겠다라고 보여줬었던 그런 신년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건 5.18 특집 세이브 미얀마 편이었어요.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고 수많은 시민이 죽어갔습니다. 군경은 시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실탄 사격을 넘어 전차 공격용 유탄까지 쏘아댔습니다. 4월 9일 하루 동안 바고에서 최소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사회에 기댈 수 없는 시민들은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라는 그 대전제를 우리에게만 한계를 두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대의로 넓혔던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민주화 운동 역시 그 시민들의 힘과 외신들의 보도가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5.18에 미얀마를 다뤘다라는 것에서 좋은 의미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MBC 뉴스데스크의 공군 성폭력, 그러니까 공군 이중사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독 보도였기도 했지만 최초 보도였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군의 어떤 조직 문화까지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됐고 또 인상적인 건 MBC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 보도를 했어요.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되는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2차 가해는 없는지 그런 좀 끈질긴 취재력을 좀 보여줘서 굉장히 눈여겨볼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2021년 시사 보도 부분에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방송은 무엇이었는지 시청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률 3위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취재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발빠르게 전달한 뉴스데스크. 1위는 신축년 소 내려온다와 고급 수입차의 주차 갑질을 다룬 실화탐사대가 차지했습니다. 150회를 넘어선 실화탐사대는 작년 한 해 동안 80여 개의 놀라운 실화를 다루며 총 23,365건의 언급량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실화탐사대 긍부정감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감성어가 긍정감성어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많게 나온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의견인지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정감성어가 이제 실화탐사대 자체에 대해서 실화탐사대에 분노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나온 사건들에 대한 뭐 공분의 그런 언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실화탐사대의 강점과 좀 위험성을 다 같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분이라는 감정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당위적인 것만으로 뭔가를 개선하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화가 나야지 이걸 고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공분을 명백한 불의에만 공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은 누군가를 욕하는 그 쾌감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분을 이끌어내는 거는 전 실화탐사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감정적 동력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심하고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화탐사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생활 밀착형 취재와 이슈에 대한 주목도를 확 높이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그 시청률 1위 보도에서 이게 굉장히 좀 특장점이 잘 드러났어요. 주차 갑질 때문에 그 같은 빌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생활 밀착형 취재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파헤쳐봤더니 수입 그 렌트카 그 사기 조직이라는 거대한 범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반전이 있었어요. 생활 밀착형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보여준 보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반전을 제시하고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깊이 있게 이어지지는 않은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실화탐사대가 지금의 어떤 장점은 유지하되 어떤 탐사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좀 취재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이 화제성과 저는 공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건, 사고를 발굴해서 발빠르게 전달하고 또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정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진행자들의 그런 역할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다솜 아나운서를 비롯한 그 네 분이 굉장히 시청자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읽듯이 같이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공분하고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이 진행자들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가 좀 공감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감성적으로 이제 어떤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다 보면 자칫 그것이 이제 불필요하게 또는 좀 과도하게 온라인상에서 다른 여론을 만들기도 해요. 뭐 마녀 사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마련될 수 있는 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 객관성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프로그램인 만큼 2022년에는 더 성장하는 실화탐사대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